여러분 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부터 저희들이 그 고성능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그 구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풀리니 불묘한 병렬 처리가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어떠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로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요즘 이제 기억장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또 이제 GPU, TPU에 해당되는 그룹까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가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나 기억장치 기반의 또는 이제 시스템 구성 뭐 이러한 걸로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구조는 그 상당히 그 데이터 통신의 그 소위 말하는 노드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하나의 노드고, 뭐 인터넷에 와서 다양한 그 하드웨어 장비들을 다 노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다 컴퓨터도 컴퓨터의 이제 어떤 프로세서 유닛들을 갖고 있는 노드들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네트워크 성능을 좀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조로 다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우리가 앞전에는 이제 기억장치의 분류, 기억장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이제 누마냐, 뭐 UMA냐, 그다음에 뭐 노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구성, 그러니까 프로세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CPU의 프로세싱 역할을 하는 것들을 뭐 가장 기본적으로 빨리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 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 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두면서 병렬로 더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서에 캐시를 또 둬서 주기억 장치랑 또 페이징으로 똑같은 기억을 하게 되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들을 분산형으로 좀 더 보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클러스터 컴퓨터를 또 그 MIMD 구조에 따라서 클러스터 구조를 또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분산 시스템하고 클러스터 컴퓨터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14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요 4교시 때는 요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와 대규모 병렬 프로세서, 캐시 일관성 프로세서, 요 세 가지를 그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그 기업에 가시든지 그 네트워크 설계를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 설계를 하는 방법에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그 데이터 통신은 사실은 컴퓨터의 구조에서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버스 구조도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의 DMA 구조라는 것도 데이터 통신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어떠한 그 알고리즘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 시메트릭한 거죠. 시메트릭하다라고 하는 건 너나 나나 똑같은 메모리를 접속하거나 어떤 자원에 대한 공유권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메트릭이라는 게 대칭적으로 똑같다라는, 반대말은 난시메트릭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프로세서들이 다 그 어떤 자원 공유라든지 메모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경우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대칭적으로 쓰는 걸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매시블리 하다라는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렬 프로세서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캐시 코히어런트라고 하는 건, 이제 코히어런트를, 캐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그 컴퓨터 구조에 이제 앞에 보면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그 CPU와 기억장치의 속도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갖다 놓는 거. 마치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로 페이징에 의해서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 데닌 교수의 로컬러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자주 접속하는 거를 캐시에 갖다 놓게 되면 캐시를 먼저 뒤져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 결을 이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코어런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서마다 캐시를 갖고 있는데 메인 구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를 접속할 때 누마 구조로 쓴다는 거예요. Non-Uniform Multiple Access. 우리 그 기억장치에서는 UMA와 누마와 노마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주시고, 그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개념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구조로 Non-Uniformly Multiple Access. 멀티플 액세스인데 그 메모리를 Non-Uniform Memory Access죠. 멀티플이 아니라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를 그 유니폼하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CC 누마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그림하고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칭적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시메트릭하다, 똑같다. 구조는 아래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스템 버스가 있죠. 뭐 여기 주소 버스, 뭐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가 동등한 자격으로 P는 이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프로세싱 유닛만 별도로 이제 끄집어낼 수도 있고, M은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P 하나와 M 하나만 있었잖아요. 요거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여러 개 두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처리하려고.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려고. 그런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이제 처음 내는 거예요. IO라고 하는 건 인풋, 아웃풋. 자, 여기서 보면 뭐가 시메트릭하다라는 거냐? 그 가운데 그 파란색으로 이제 적어놨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시스템 버스에 연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은 버스의 용량 제한상 64개 이하로 뭐 제한이 돼요. 그래서 중대형 컴퓨터로 좀 쓰는 거고, 그 완전 공유 구조로 써요. 여기서 보면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버스와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들이 버스와 메모리의 그 자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P에다가 뭐 이렇게 그 일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대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칭적이라는 말의 두 번째 그 파란색이 있죠. 모든 P들이 프로세서들이 시스템 버스나 메모리의 자원들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동등한 권한으로. 그러니까 먼저 동등하다라는 건 먼저 요구한 것부터 처리하는 거죠. 동등하지 않다라는 건 맨 뒤에 처리한 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럽트를 처리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는 P와 M 구조에서 P가 어떠한 버스나 메모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 동등한 권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영체제가 있겠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된 그 OS가 있는데, 요 자원 할당을 해주기 위한 OS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OS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모든 프로세서들이 그 권한이 똑같고 동일한 그 OS 코드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가 버스를 요구할 때 사용되는 OS 코드 P1, P2, P3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OS 코드가 수행될 때. 그 다음에 P1, P2, P3가 M을 선택할 때 수행되는 OS 코드도 각각의 세 가지 P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는 뭔가 다른 코드가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시메트릭한 멀티 프로세서에서는 그런 코드들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스템 구성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의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는 사람들이 P 하나 M 하나 있는 것보다 P 여러 개 두고 M 여러 개 두고 그렇죠? 뭐 입출력 장치야 뭐 다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한 게 이제 이러한 방법이고, 그렇다 그러면 자원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OS 코드를 만들어 놓자. 그러면 모든 P들이 요구할 때 동일하게 수행되게 만들자. 루틴 1 OS1, 루틴 2 OS2.
뭐 이런 게 만들어 놓고 각각 그 명령어들이 시그널들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 거울에 비쳤을 때 자기의 모습이 대칭적으로 이제 이거 약간 비대칭이죠, 그렇죠?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똑같은 거가 있는 것처럼 마치 피도 자원권이나 자원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OS 코드의 사용 입장에서 대칭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 방법의 첫 번째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MPP라고 해서 대규모 병렬 프로세서예요. 대규모 병렬 프로세서. 저희들이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 이제 가입자가 많은 경우 하나의 프로세서 가지고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집중해서 처리해주는 이런 계층적인 구조로 가져가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그러한 구조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좀 다른 뭐 노드들이 사용되지만 어쨌든 요 컴퓨터 구조상에서 보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게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맨 위에 이제 있는 이걸 마스터 노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프로세서들이 달려 있고, 그 밑에 메시지 버스들을 통한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결하는 뭐 이러한 구조로, 그러니까 메모리를 연결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계층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고객이 뭐 서울, 부산, 광주 뭐 있는 사람이 뭐 메스터 노드를 통해서 쿼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게 이제 메스터 노드를 당장 통하지 않고서라도 자기가 연결된 프로세서를 통해서 메스터 노드로 거쳐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밑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요 그림은 이제 메스터 노드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패러럴한 프로세서들한테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개의 노드들을 또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다시 리절트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럴 실행할 수 있는 노드 1부터 노드 n까지가 이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시블리 아주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많은 병렬적인 프로세서들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매시블리 패러럴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하나하나의 프로세서들을 매시블리 패러럴 프로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MPP라고 하는 매시블리 패러럴 프로세서의 여섯 가지 특징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거와 다르게 공유를 하지 않아요. shared nothing.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어떠한 각각의 구조에서 보면 프로세서별로 하나의 메모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물론 이제 그 길은 메시지 버스를 타고 이제 가지만 물리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서들에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는 공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노드들이 수백 아까는 프로세서들이 64개 이하잖아요. 버스 성능상. 근데 요거는 이제 프로세서들이 다 1대1로 메스터 노드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제한적인 요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가지고 요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수백 또는 수천 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부산 광역시별로 하나의 이제 메스터 노드들이 또 있고 그거를 전체를 관할하는 게 또 물론 메스터들끼리 연결하는 것도 있고 울산 지역의 뭐 시별로, 부산 지역의 이제 구별로,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뭐 이렇게 구별로 각각의 프로세서들을 하나씩 두고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대표적인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서들이 여러 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그다음에 노드 프로세서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나씩 메스터 노드랑 연결하면 되고 상호 연결할 필요는 없으니까 메스터 노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OS들은 아주 세밀하게 각각의 프로세서별로 그래서 커널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탑재가 되어 있죠. 운영체제의 안에 있는 쉘 위에 커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커널급이 아주 세밀하게 각각의 OS가 프로세서별로 탑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들 간의 통신은 여기서 보면 메시지 버스를 통해서 서로 이제 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요 메시지 버스의 구조는 저희들이 앞에서 그 3교시 시간에 이제 봤지만, 이렇게 이제 버스 구조도 있지만 크로스바 스위치, 그다음에 멀티 스테이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MIM. 우리가 이제 노마 구조에서는 메시와 하이퍼큐브 토러스를 말씀을 드렸고, 그 UMA와 그 누마 구조에서 사용되는 버스 크로스바 스위치, 그다음에 멀티 스테이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이제 그 구조를 여기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와는 좀 다르게 공유 구조를 가지지 않고 프로세서 노드들이 64개가 아니라 수천 개까지 가능하고, 그 구조가 간단하면서 각각은 마이크로 커널 수준의 OS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메시지 버스 형태 크로스바 스위치 MIN 구조로 상호 연결망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 MPP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그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앞에 있는 그 시메트릭 SMP 프로세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그 자원의 공유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칭적 구조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그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는 이 구조의 그 흐름도도 좀 이해를 하세요. 지리하며 메스터노드에서 각각의 프로세서별로 할당을 하고, 프로세서에서 메모리를 접속해서 할당한 그 처리된 결과의 형태로 그 메스터노드를 거쳐서 클라이언트에게 그 보내준다. 뭐 이러한 그 순서적인 개념도 이해를 하시면 요 MPP 구조를 그 어떠한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구조가 좀 복잡한데요. 그 캐시 코어런트 누마 구조예요. 그 우리가 누마 구조는 그 앞전 시간에 3교시 때 말씀을 드렸죠. 유니폼한 메모리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유니폼하지 않게 랜덤하게 액세스하는 구조인데, 각각의 그 프로세서 유닛들은 캐시라 그래서 요 아래쪽 그림을 좀 보세요. 아래쪽 그림 보면 요 상호 연결망 구조는 버스나 크로스바 스위치 MIN 구조로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IF라는 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약어예요. 이게 뭐 통신에 와서는 뭐 그 스위치나 라우터나 브릿지 형태가 되는 거고, 컴퓨터적 그 시스템 구조 내부에서는 이걸 담당해주는 I/O 기능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그 유닛들이 들어가 있고, 각각을 보면 저희들이 프로세서들이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시메트릭 구조랑 비슷하지만 그 다른 게 뭐냐면 각각의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캐시들을 하나씩 더 달죠. 캐시들이 있어가지고 그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이걸 또 전체적인 구조를 또 이제 관할을 하고, M1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제 메인 메모리, 그다음 프로세싱 유닛들이 원래는 P와 C가 하나씩 있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P와 C를 여러 개 다는 거죠. 이제 이게 다중 프로세서 구조이면서 캐시가 각각에 있는데, 왜 캐시 코히어런트라고 하냐면 요 C에 있는 내용이 M1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저희들이 그 메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그 로컬러티 특성에 의해서 자주 쓰는 거를, 또는 이제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자주 쓰는 거를 C에다가 왕창 갖다 놓게 되면 M1까지 가지 않더라도 C를 먼저 뒤져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원리를 여기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코히어런트, 일관적이다. 근데 코히어런트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일관성이 있는, 뭐 동일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캐시 코히어런트 난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 CC 누마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캐시 일관성 누마 시스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각각의 좀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독립적인 노드들이 그 상호 연결망을
의해 접속이 된다. 각각의 노드들은 요 하나하나의 요 회색이 전체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UMA 구조로 갈 수도 있고 NUMA 구조로 갈 수도 있는데 뭐 UMA 구조는 CC UMA가 되는 거고 NUMA는 CC NUMA가 되는 거예요. 그 메모리 액세스 할 때 유니폼하게 하느냐, 난 유니폼하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는 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능적으로만 유니폼하게 할래, 난 유니폼하게 할래, 뭐 그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노드들이 캐시와 주기억 장치들 사이에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바로 이 로컬러티 특성을 이제 기반으로 한 M1에 있는 내용을 각각의 C에다 갖다 놓고 M2에 있는 놈도 해당되는 노드들의 C에다 갖다 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억 장치들이 글로벌 어드레스 공간을 가지는 분산 공유 기억장치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 메모리를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M1 하나 가지고 P1에서부터 안에 있는 각각의 P들이 공유한다는 거고 M2도 그 안에 있는 P들이 서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별도의 변경 없이 즉 SMP 구조에 있는 거를 각각의 노드로 구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그 디렉토리라는 디바이스를 이제 각각의 캐시를 관할하는 컨트롤하는 거를 이제 디렉토리 하나만 설치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각각을 SMP 구조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P마다 캐시 메모리 하나씩 두는 거 그것만 설치하게 되면 큰 OS의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보다 성능이 좋은 성능이 높은 SMP 부족보다 더 성능이 높은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CC 누마나 CC UMA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분산이 돼 있고 각각의 메모리들을 서로 공유해서 쓴다라는 개념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SMP랑 비교해서. 그래서 오늘 4교시 때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시스템 구성 방법을 어떻게 하면 고성능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SMP와 MPP와 CC 누마, CC 유마, CC UMA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대칭적으로 다중 프로세서를 두겠다. 그 자원을 공유하겠다. 그래서 OS 코드를 동일하게 하겠다. 그다음 대규모 병렬 프로세서를 멀티 프로세서를 계층적으로 마스터 노드화해서 연결하고 각각은 상호 연결망을 버스나 크로스바 스위치나 MIN 구조로 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C NUMA 구조는 각각의 프로세싱에서 C를 두고 D를 두고 인터페이스를 둬서 SMP 구조에서 그걸 노드 하나로 각각 만들고 요거를 분산형으로 상호 연결망 구조를 통해서 공유해서 서로 각각의 메모리를 기억장치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배웠었던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캐시에다가 시간과 지역적 환경을 고려를 해서 그게 이제 로컬러티라고 하는 특성이라고 그랬죠. 로컬러티. 그거를 미리미리 갖다 놔서 보다 더 좀 빠르게, 보다 더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CC 누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 구성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그것보다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성능이 높은 분산 시스템과 클러스터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 때 배웠었던 UMA 구조와 NUMA 구조, 노마 구조. 그래서 서로 간에 누마와 UMA는 메모리 액세스 하는데 유니폼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누마와 노마는 리모트라고 하는 메모리 액세스의 보안적 이유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제한되게 접속하게 하느냐. 그래서 상호 연결망 구조는 노마 구조에서는 메시나 하이퍼큐브, 토러스. 그 다음에 UMA나 누마는 버스나 크로스바 스위치나 MIN 구조로 복잡도에 따라서 상호 연결망 구조, 각각의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구조는 어떤 형태로라든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분산형으로 처리하든지 서로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게 상호 연결망 구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각각의 분산 처리할 수도 없고 서로 연결해서 처리를 한 내용을 주고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상호 연결망 구조가 또 핵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각각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또 분산해서 각각의 노드로 연결할 수 있게 또 처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그 바뀔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병렬 처리와 기억 장치, 그 다음 시스템 구성 방법의 일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책에 있는 내용들이 더 저희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많이 또 내용을 이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나머지 시간에 복습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서 좀, 뭐, 대면 시험을 볼 것이냐, 비대면 시험을 볼 것이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컴퓨터 구조는 6월 22일 날, 6월 20일,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처럼 중간고사 비대면을 했던 것처럼, 이제 줌과 에드모드를 활용해서 시험을 볼까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떤 부정행위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 줌을 휴대폰으로 연결을 반드시 해서 얼굴이 안 보이면 감점을 하는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굴이 안 보이면 제가 강제 퇴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기말고사를 0점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얼굴을 화면을 바로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쪽에서 제가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유념해서 2주 후에 6월 22일 날 줌 시험을 본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 주 6월 15일 날 14주 1교시 수업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험 준비, 기말고사 준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늘 옆에 힘이 든 친구나 이웃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좀 여유롭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